브레이브 뉴 워크 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포브스 코리아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 주최하는 브레이브 뉴 워크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란 격변기에 기업과 개인이 취해야 할 생존 방식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기획됐습니다. 기존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고와 방법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데는 많은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견고한 전략을 바탕으로 한 용기와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의 타이틀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용기, 브레이브 뉴 워크인데요. 오늘 행사는 포브스 코리아의 권호준 편집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자레드 스파타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부사장께서 설명해주는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혁신 여정. 이어서 이지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와 권호준 편집장이 대전환 시대, 디지털 전략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대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장을 통해 시장 개척에 나선 국내 기업의 사례를 전진수 SK텔레콤 5GX 서비스 사업 본부장과 김홍진 동화기업 대표로부터 듣겠습니다. 자, 그럼 권호준 포브스 편집장의 인사말을 들으시겠습니다. 권호준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포브스 코리아 편집장 권호준입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포브스 코리아가 공동 주최하는 온라인 포럼 브레이브 뉴 워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넘버원 디지털 기업입니다. 오늘 포럼의 테마인 디지털 전환의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포럼은 대전환의 시대, 한국 기업의 지속성장에 일조하자는 양사의 공통된 비전을 계기로 함께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포브스 코리아는 경영자, 리더를 위한 경제 전문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포브스 코리아 소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포브스 코리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 기업들의 지속 성장과 제2의 도약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제조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은 20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이 1,500여 개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 기업들의 역사는 대략 50년, 60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대다수가 창업주 세대에서 2, 3세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업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가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공포감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을 잠시 잊고 있었던 공포를 재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스페인 독감 같은 전염병이나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치르며 가졌던 극도의 공포감을 잠시 망각해왔습니다. 이는 흐르는 시간도 한몫했지만 빠른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의 급성장으로 인한 인류의 자신감이 오만으로 번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점은 이제 모든 것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도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생존이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포브스 코리아는 대전환의 시대를 색다른 시각으로 기존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어젠다를 찾아 제시하면서 공감을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 기업의 급성장에서 기인한 후유증을 경계하기 위해 매년 5만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영미식 경영에서 탈피하고 매니지먼트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식 경영에 대한 기사를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한국 제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끌 딥테크,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오피스 등의 기획 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브레이브 뉴워크 포럼은 지속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는 워낙 빠릅니다. 대응 속도도 그만큼 빨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겐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과 컨설팅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소개할 SK텔레콤, 동아기업 등의 성공 사례를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의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국내 기업의 경영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브스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좋은 파트너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레드 스파타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부사장이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혁신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스터 스파타로. Hi, everybod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here today and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talk to you about the future of work. I want to start by reflecting on 2020 and where we are today. I know that for all of you in Korea, COVID-19 first hit back in January, 2 months before we sent our workforce here in Redmond home due to COVID this March. So I'm sure that 9 months into this global experiment in remote and hybrid work, you've experienced a lot of change and upheaval. And throughout the entire world, we're all living through a once-in-a-generation shift. When, where, and how we work is just fundamentally changing. We're experiencing a year of digital transformation literally every month. And really, in my mind, this acceleration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digital age. We're entering a new era of what I like to call the digitization of everything. So today, I'll share some of the trends that are shaping the future of work and a framework for success that we develop for every leader and organization to succeed amid so much change and constant disruption. But before we look ahead, it's helpful also to look at where we've been. Throughout history, people and their ideas have propelled society forward. And we've seen it in this moment with the global pandemic as well. Everywhere I look, I see amazing examples of people just rising to the occasion during COVID. Let's hear from the team at Suffolk Construction about their transformation during COVID-19. At Suffolk, we're trying to redefine what is possibl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e innovate and we happen to be master builders. And we're always pushing the limits of construction. Suffolk's response to the pandemic overnight really settled around the use of Microsoft Teams. We're able to communicate on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than we were before and solve problems in real time. Once people realized they could be anywhere to have their meetings while working with the folks that were still on their job sites and be on video and interact and collaborate on files together, it completely changed the game. I think what excites me about the future is that in Teams, someone is telling me about another new innovation that is going to completely change the way that we do work. Wow, what an inspirational story. And we're certainly seeing inspiring stories from customers in Korea as well. Customers like Hansung Motor, the official dealer of Mercedes-Benz, which was working on a strategic plan to maximize work efficiency when the global COVID-19 crisis struck. Faced with a greatly accelerated deadline, Hansung Motor's IT division oversaw the implementation and deployment of Microsoft 365 on very short notice. And the company soon saw time and cost savings even as it was streamlining communications to keep everyone on the same page during the crisis. Startup Puppyrong Kittyrong is another Korean company that needed to quickly move to remote work during COVID-19. Its teams are using LTE-enabled Surface Go and Microsoft 365 to be able to work agilely and from anywhere while benefiting from advanced security and manageability as well.
And then there's 36-year-old Pool Mu-un, one of Korea's leading healthy food and healthcare companies. It has undergone an incredible digital transformation with Microsoft 365 to embrace a modern workplace and create a future unrestricted by the barriers of time and space. These companies are inspiring examples of what people can do under very challenging circumstances. But it's also clear that the way we're working today presents real risks and challenges. At Microsoft, we see ourselves really as students of this new world of work. Let's take a look at what we're learning. Since the world shifted to remote work, research shows there are some bright spots. People cite flexibility and greater empathy for team members. 62% of people surveyed said they feel more empathetic toward colleagues now that we can all see into each other's lives at hom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cerning trends. We're eroding the social capital built over decades over water coolers and in hallways, leading to loss of connection and feelings of isolation. People are working longer hours, leaving them feeling depleted, with the biggest increases in Teams usage outside the typical 9-to-5 workday and on weekends. Workday length increased 17% in Japan, 25% in the US, and 45% in Australia. 1/3 of remote workers say the lack of separation between work and life is negatively impacting their well-being. And more than 30% of information workers and first-line workers say the pandemic has somewhat or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sense of burnout. But 70% of people also indicate that meditation could help decrease work-related stress. It's clear that people want to do great work. The big question, how can technology help? Perhaps the biggest takeaway from this shift to remote work is that we can trust our people to do their best even when no one is watching. Leaders have gone from worrying about whether or not people will be productive to worrying about whether people are working in what's sustainable ways. As one Fortune 50 CEO commented in a recent meeting, "What keeps me up at night right now isn't supply chain logistics or sales, it's the well-being of my workforce. Our company just lives and dies by them." Productivity can't just be about short-term employee output. Machines don't create value, people do. Up to this point, technology has been focused on efficiency. That's just a fallacy. Sustainable productivity for people isn't just about efficiency. People need cycles of performance and recovery. The world's best athletes all know this. At work, it's all about human ingenuity. It's about getting the best out of people. We need technology to help us perform at our best all the time. So in this new digital age, how can technology amplify human ingenuity while also balancing the needs of people? At Microsoft, that's our mission: to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We're focused on creating technology and tools to support human ingenuity in sustainable ways and help people be resilient. As we've studied how work is changing, we've developed 7 keys to success for every business and IT leader to empower people for this new world of work, all with the tools to deliver human ingenuity at scale. Now, there's so much richness in all of these. Today, we're going to focus on 2 of them: teamwork and well-being. Underpinning this framework is technology that we believe is crucial to powering the future of work: the Microsoft Graph. It underlies everything we do in Microsoft 365. In a highly distributed digital everything world rich with data, you have to be able to see and read the signals. Think about it. Every day, the people in your organization are generating enormous amounts of signal and data. With the graph, there's a value exchange and created on both sides of the equation, both for the individual and for the broader organization. For the individual, the graph captures and processes massive amounts of signal each day. Things like who they work with, what they work on, how they spend their time, content they collaborate on, their unique expertise, and what they're learning. The more data you put into the graph, the more it knows about your preferences and intent, the smarter it gets, and the more you can put it to work for you. With data from the graph, we can use AI to augment and expand what people can uniquely do, not to replace them. For every individual, the graph enables intelligent experiences in the Office apps you use every day. It offers innovative things like a copy editor in the cloud, a performance coach to help you focus, personal data analysts to make better decisions, a personal assistant to help you with calendaring, a PowerPoint design agency,
even on-the-job knowledge and learning. But the real power of the graph is what you can do with this signal in aggregate. The combination with your functional data across HR, sales, finance, operations, customer support, all of your processes and your people data. The Microsoft Graph is a powerful ally in a digital everything world. Over time, it becomes your graph, helping to create net new value for the organization. Microsoft 365 is the integrated suite of graph-connected productivity apps and experiences. It powers the familiar apps your people rely on every day to connect, collaborate, and get work done. Microsoft Teams, Outlook, Office, and the Edge browser. Now let's return to the keys of success that guide our innovation investment in Microsoft 365 and Teams. Let's start with reimagining teamwork. In a digital everything world, rebuilding social capital to help people feel connected, engaged, and part of the company culture is absolutely critical. And staying connected is about more than just video meetings. Teams is so much more than any single app where you can chat or meet. It's a rich platform for all the ways people and teams need to work and move work forward. We recently announced that Teams reached 115 million daily active users. And that number just keeps on growing. It's people work all day, every day in Teams. In Teams, we see meetings, but also small group huddles, chat, call, document collab, and individual work. It is the flow of work that flows through Teams that makes it so differentiated. And enabling all of it digitally is our vision for collaboration in this new digital age. As companies move all their work online, they increasingly want one unified platform, from meetings all the way to phone system. Everything that happens during a Teams meeting, the discussion, chat, decisions, and content, it's all preserved and easy to access even after the meeting. So any team member can revisit it, take action, and move the work forward. In September, we debuted new online meeting experiences in Teams, along with reimagined workspaces that treat every collaborator, remote, in person, or on the go, as a first-class citizen. Now, I'll turn it over to Aya on my team to show you these innovations in action. Aya, over to you. Today, I'm going to show you some exciting innovations designed to help facilitate teamwork for the hybrid workplace, to make every worker feel a part of the team, whether they're working remotely or in the office. The Surface Hub is an incredible device designed for meetings and collaboration in shared spaces. Earlier this month, we announced Windows 10 Pro and Enterprise on Surface Hub 2, creating a uniquely personal and productive computing experience. This lets me have a Surface Hub in my personal office and have a similar experience to what I would have on my PC. Now I can easily sign in using my fingerprint, and now I can enjoy all of my favorite apps that I would use every day on my PC. So let's jump right into Microsoft Teams and get started with meetings. Teams is perfect for video meetings. I love that I can now see up to 49 people in one view. Now I'm sure many of you miss the in-person meetings with colleagues. I know I do. This summer, we announced a new meeting experience called Together Mode, which brings you and your team all in one shared virtual space. Now, with a single click, it's like we're all sitting together in what looks like an auditorium. Now, we're not separated by any grid lines or without any distracting backgrounds. And it's so much fun to feel like we're all together. We can even high five and engage with each other a bit more naturally in conversation. And having us together in a shared background actually helps us concentrate more easily. I find I can remember more of what was said in meetings, and I'm less tired at the end of the day. Together Mode helps make meetings more immersive and create a stronger human connection. We also introduced a dynamic view that adjusts the screen to prioritize what's most important. Here, a colleague is presenting content, and I can easily pin, let's say, the presenter, or a key decision maker, or an interpreter, so I can actually see their reactions. Now, when you're focused during a meeting and don't have a chat window open, it's easy to miss side conversations. But now, our new chat bubbles help me stay informed. Now, all the devices in the room have disconnected from the meeting, and the content has been wiped from the Surface Hub, preparing it for its next session. Whether you're working from home, in the classroom, or back in the office, Microsoft 365 and Teams helps you stay connected and collaborate more effectively. Thanks, Aya. Now let's move on to well-being. If this moment has taught us anything, it's this. We can just no longer measure human productivity by efficiency alone. If we just keep building tools to help people be more and more efficient,
they will inevitably burn out. Instead, we need to think about how we empower human ingenuity, the same ingenuity that creates value for the organization and that only humans possess. And we do that by prioritizing individual well-being. But today, I also want to show you another recent announcement, and that's that we're bringing insights powered by My Analytics and Workplace Analytics right into Teams. Insights helps individuals, managers, and leaders prioritize well-being and increase productivity. Business leaders need visibility into what's happening with people across their organization. Seeing where there's risks and getting insight into other factors that impact employee engagement and productivity levels helps leaders know where they can take steps to protect employee well-being. Leaders can also see where a process change can improve the way work happens. We are just so thrilled to bring these new well-being innovations to you, and there's so much more on the way. Well, that's all I have for you today. I want to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connect with customers and colleagues in Korea. It's been an absolute pleasure to tell you a bit about what we're learning about the new world of work and how we can help business leaders empower their people to thrive today and in the days to come. These are challenging times, to be sure. But as business leaders, we have a tremendous opportunity to shape a brighter future for people and organizations everywhere. I look forward to working alongside all of you as we reimagine the future together. Stay safe out there, and goodbye. 네, 감사합니다. 미스터 스파타로. 이어서 이지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와 권호준 포브스 코리아 편집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업 임직원들에게 전하는 대전환 시대에 기업들이 취해야 할 디지털 전략의 재구성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 모시고 대전환의 시대 한국 기업에 나아갈 바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경영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에서 25년간의 컨설팅 경험을 갖고 있는 데다 세계적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글로벌 사업 부문장을 거쳐 대표를 맡고 계시는 등 풍부한 컨설팅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현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담 주제가 대전환 시대 디지털 전략의 재구성인데 이 대전환 시대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전환 시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대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모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지금 대전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학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이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금융, 리테일, 교육 등 이런 게 지금까지 상식하고 너무 다르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상당 부분 디지털 기술을 차용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카쉐어링 등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점이 없는 인터넷 뱅킹이 성장이 하고 매장이 없는 이커머스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다들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주저함이 있죠. IT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어떤가요? 선불카드와 앱으로 전 세계에서 3조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중소은행 보유 금액과 맞먹는 규모로 업권 경계를 현격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역량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및 최신 디지털 기술의 접목 및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은 2년 동안 일어날 디지털 변혁을 2개월 만에 경험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속도, 그것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것들이 지금의 대변환의 시대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어쨌든 혼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은 특히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고민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별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기업들의 주된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대표님이 파악하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희가 기업들을 만나면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왜를 설명을 많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거를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를 바꾸겠다는 얘기, 체질을 바꾸겠다는 얘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아까 좀 전에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들의 어떤 장애, 어떤 그런 부분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남이 뭐를 했는지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고민하고 공부하시는 보다는 지금은 약간 행동을 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누가 이 속도전에 적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위주로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남이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장애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IT 기반의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또 피부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통 제조업체들의 경우 이 디지털 전환에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사실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제조업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도대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제조업보다는, 해외 사례를 보면 제조업보다는 유통, 그 다음에 금융, 이런 데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보면 다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나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 안에는 IT를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많은 IT 기술 중에 뭐를 우리한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조 회사가 사실은 디지털 전환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게 소비자를 직접 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장 안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혼합 현실을 이용한다거나, AI를 이용한다거나,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검수 과정을 굉장히 줄인다라든지, 굉장히 생산 현장에도 사실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조기업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제조기업들은 보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을 만족하는 클라우드, AI, 혼합현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서플라이 체인 등을 운영을 할지, 그 다음에 전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기술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가져갈 수 있는, 왜냐하면 기술을 알아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다양한 고객과, 그 다음에 제조기업,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산업의 경계를 허무니까 그 경계를 허물어서 다른 회사, 인더스트리하고도 같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적인 면에, 기술적인 면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혁신 과정을 많이 거쳐 왔는데, 이 중견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런 이해도도 상당히 낮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력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또 비용도 상당히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망설이는 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견 기업들은 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에 나서야 되는지 좀 답을 좀 주십시오. 사실은 그 말씀하신 거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건 맞지만 훨씬 가볍습니다. 대기업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 그 다음에 그 많은 직원들이 가지고 하려면 큰 배가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가볍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시도하기도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인력이 적은 거는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기술을 더 습득하기도 좋고 외부랑 더 제휴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옆에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휴를 더 고려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제 뉴노멀 시대가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이제 제가 재학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 뭐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실은 그 전에도 그랬지만 기업들이 변하려면 사실 공부를 사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던 게 다 맞지 않게 됐어요.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도 됐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안 가도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의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직장을 9 to 6로 출근을 안 해도 되면 재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생활 패턴이 변할지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내부 조직 안에서의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조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양하게 틀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역량을 모을 수도 없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없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의 가장 큰 예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어떻게 이게 회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었느냐. 저희도 사실 굉장히 바닥을 찍었던 회사인데 그거의 가장 큰 어떤 저희의 요인은 내부 학습입니다. 저희 CEO부터 전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은 이렇게 변할 거야. 거기에 자율주행이 쓸 거야. 자율주행엔 또 어떤 기술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어디랑 제휴를 해야 돼. 이런 굉장히 큰 어떤 방향들을 지속적으로 내부 학습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전략을 펼쳐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디지털 전환은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어떤 기업 문화의 어떤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혁신에 성공한 기업인들도 이렇게 모두 기업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혁신적인 기업 문화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문화의 혁신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까요? 네네. 사실 저희 그 사티아 CEO가 자기는 기업 문화를 바꾸는 큐레이터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어떤 비즈니스 리더가 아니라 큐레이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는 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나 경쟁 환경에서 어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새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런 학습하는 문화, 그 다음에 디지털을 적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직 안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게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달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이 조직의 일상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문화를 되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만나본 어떤 전문가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어떤 습관이나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10,000번을 반복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뭐 5년,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속도가 중요시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업 문화의 어떤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옛날 같았으면은 저희 코로나 전 상황이었으면은 그렇게 뭐 10,000번을 반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이게 어떤 문화가 변화한 거죠. 그래서 저희 CEO가 얘기하듯이 2년에 일어날 게 2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옛날엔 재택을 하라 그래도 뭐 굉장히 뭐 10,000가지 이유가 있었죠. 재택을 안 하려고. 근데 지금은 그냥 재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등교를 하면서 들리는 얘기가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굳이 학교를 왜 가야 되냐는 얘기를 하는 학생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10,000번을 반복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황이 주어져서 저희가 변화할 수밖에 없고 옛날로는 돌아갈 수 없는 이 뉴 노말이 그냥 노말이 되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한때 이제 한국 제조업이 상당히 이제 유행을 했고, 그리고 중소기업들까지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많이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경우도 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문화라든가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그 혁신 툴을 새롭게 하는 것하고 이 제품이나 이제 기업의 본질은 제품이나 서비스인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스마트하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저희는 사실 그 기업들한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희가 한 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거를 약간의 개념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떤 뭐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면은 제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품도 얘기를 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직원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직 안에서 운영하는 운영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 서클로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같이 돌아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 제품을 만들었다, 어떤 스마트 팩토리 안에 하나의 뭐 어떤 품질 향상을 위한 뭐 어떤 솔루션을 내놨다. 이게 다른 어떤 조직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거는 유지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는 이제 여기서 모두 모아지는 데이터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더 이어가면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일하는 기업 문화로 혁신하는데 경영진 그러니까 임직원 모두의 어떤 이제 용기와 뭐 신념 그리고 이제 어떤 실행력이 이제 상당히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뭐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업의 본질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업의 본질이 이제 시대 상황에 어떻게 좀 맞게 잘 이제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럼요. 왜냐면 업의 본질은 있지만 그 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들이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 유통은 유통의 본질이 있지만 그거를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IT 기술을 접목을 하면. 근데 그걸 얼마나 획기적으로 도입을 하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느냐가 지금은 성공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업의 본질이 바뀐다기보다는 그거를 이끌어주는 인프라나 IT 기술이 바뀐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최근 대기업에서도 이제 에자일이나 데브옵스 등의 일하는 방식이 강조하는 민첩성의 유연성, 빠른 실패와 빠른 수정 보완, 협업 등을 도입하는 시도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기업의 성공 경험이 있다면 포럼에 참여하시는 경영자들 위해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앞에 뭐 데브옵스 이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과 운영을 한 번에 해서 어떤 리드 타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6개월씩 걸렸던 일이 지금은 한 달에 가능해지고 그만큼 이제 기업이 민첩해지고 유연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거는 저희 내부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거나 제품 서비스의 개선을 일구는 많은 기업들이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케아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이케아는 다 아시다시피 가구 회사죠. 근데 이제 직원들이 매번 이제 매장에서 돌아다녀야 되고 다 같이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재고가 어디 있는지 또 다른 이제 그거를 봐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협업 툴을 만들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매장에 있고 창고에 있더라도 늘 그 자기네 재고 시스템에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동료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협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들의 어떤 그 리드 타임을 줄이는 그런 어떤 협업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전에는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재고가 있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 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지금 1분이면 되는 그런 이제 그만큼의 스피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문화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임직원에게 익숙한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별 접근 방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네. CEO부터 중간 관리자, 일반 직원 등으로 나눠 공통 미션과 직별 미션이 따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좀 구체적인 전략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네, 좀 네. 해주시죠. 사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요즘 진행되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보면 바텀업이다라기보다는 탑다운의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거를 밑에서부터 쭉 컨센서스 이뤄서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을 보면 CEO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직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게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그 CEO나 저희 그 임원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을 쭉 설명을 해주고 굉장히 자주 직원들한테 그거를 이해를 시킴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같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저희 회사 예를 들면은 저희는 그 CEO가 전 세계 15만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Q&A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고 있고 우리 경쟁 상황은 어떻고 우리 신제품은 어떻고 그 다음에 또 내부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한 번도 우리의 전략이 맞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을 겪지 않고 굉장히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나 좋은 디지털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떤 기술을 어느 시기에 왜 도입해야 할지 취사 선택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다수의 디지털 기술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 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기술들을 제안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그 기업들이 가장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해서 쭉 비교하시고 하나 선택하시고 그걸 또 구축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회사들하고 많이 하는 방법은 저희는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오피스나 이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클라우드도 있고 AI, 머신러닝 그 다음에 요즘은 혼합현실에 대한 뭐 홀로렌즈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놓고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필요하신 기술들을 바로바로 이제 적용을 해보시는 그래서 또 안 되면 다른 거를 트라이 하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머신러닝, 뭐 AI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그 협업 툴로서 요즘 팀즈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보안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과 같이 그런 환경 보안이 그 보장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홀로렌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많이 쓰시면서 어떤 그 해외에 있으면서도 뭐 리모트로 진단을 할 수 있다든지 원격 제어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 기술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제가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업이 이렇게 어쨌든 지속 성장을 하려면 신사업 진출이라든가 인수합병 등이 이제 필요한 그 시대인데요. 신사업이나 이제 어떤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사람과 유기적 어떤 결합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혹시 뭐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강렬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기업 자체 내재화하기 위해서 텍 인텐시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이 일단 전 직원들이 이제 기술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업 고유의 역량 혹은 노하우에 승화시키는 건데요.
스타벅스가 이러한 텍 인텍스를 제일 잘 보여주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매장 정말 많이 가시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사실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IoT에서부터 클라우드, AI를 통해서 커피의 콩의 어떤 수급에서부터 소비자한테 제공되는 커피 한 잔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저스피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조되는 기계의 모든 품질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거기에 폐기물 감서, 에너지 소비량 관리, 뭐 수리 시점 예측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원두에서 어느 원산지에서 나오는 원두인지에 대해서도 이동 경로와 최종 포장에 담기까지 변천 과정을 전부 다 추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별 상태가 모든 그 당사자에 의해서 공유되고 변조될 수 없게끔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빈투컵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추천. 이런 날씨에는 이런 거를 좋아하시겠고 지금까지 구매하셨던 패턴을 보면은 또 어떤 커피가 지금 필요하시겠다라는 거를 AI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매장을 추천하고 내가 주로 좋아할 것 같은 메뉴를 추천을 해주는 그런 데까지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전방위적으로 IT를 도입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비즈니스 특성과 노하우 경험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발 민주주의라든가 시민 개발자 등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일반인들도 이제 많은 기술 지식이 없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기능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진행해온 그런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이 저희가 정말 최종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바이고요. 저희는 모든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고 AI나 머신러닝 이런 게 전혀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툴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정 동작이 정의된 API를 바로 불러서 쓸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파워 오토메이터와 같은 기능도 저희 오피스 환경에서 자동화를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시콜라의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거기가 이제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하면 물류 창고도 이제 새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넓은 주차장 같은 데에서 운전자가 자기가 배송받은 차량을 찾는데 20-30분이 걸렸었는데요. 이거를 직원이 보고 이렇게 앱을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딱 하루 써서 만들어서 그거를 1분 안으로 줄이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현업에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하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제가 어느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자기가 지금 사실 굉장히 여신 업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현업의 분들이 이거를 앱을 필요한 거를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IT 기술을 현업에 가르쳐서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빨리빨리 개발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중소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대로 이렇게 상당히 걱정되는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좀 이걸 좀 이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좀 더 이렇게 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뭐 계획 이런 것도 좀 안 갖고 계세요, 혹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지금까지 방식대로 AI가 뭔지, 머신러닝이 뭔지,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라는 사실 공부를 계속하고 실행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를 배우셨으면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해봐야 이게 다르게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에 특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속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빨리 해보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아까 앱 개발하는데 하루가 걸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라도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또 배우시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옛날처럼 다 준비되면 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게 기다리기에는 너무 그럼요. 다른 데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서 이제 어쨌든
일단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제 어쨌든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네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 대담에서 못하신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많은 이제 뭐 강의나 이런 대담 요청을 받으면 늘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사실 굉장히 뭔가 마음을 먹고 하면은 되게 빨리 하는 나라고 국민들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지난 2, 3개월간의 변화를 보면 정말 많이들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 경영자분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계시고, 많이 준비를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단계로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조금 더 직원들 전체가, 이게 어떤 경영자나 혹은 부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굉장히 빨리 저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질문인데요. 네. 이제 맥킨지에서 이제 네. 그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70%가 이제 실패한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네네. 이제 그 맥킨지 생각하는 실패 기준이 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그 실패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아니면은 매출을 더 일으키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신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의 히트 제품이 나오고 그게 이어지지 않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어쨌든 시도를 했다라는 거에서는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빨리 좀 스피드를 내셔서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문화도 같이 만드시면서 기술을 접목하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실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당장 네. 내일이라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그 디지털 전환의 어떤 출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지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용기와 신념을 갖고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국내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 SK텔레콤과 제조사인 동화기업의 스토리인데요. 각각 기업들의 고민과 용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전환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 변화한 조직 문화에 대해 전진수 SK텔레콤 5GX 서비스 사업 본부장과 김홍진 동화기업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SK텔레콤은 통신으로서 고객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신 사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정기적으로 그 청구를 하고 이런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SK텔레콤도 이제 그 산업을 쭉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산업으로 갔을 때는 지속적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점점 그 미지근해서 뜨거워지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을 좀 한참 전부터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사업적으로. 이런 고민을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문화적으로나 뭐 일하는 처리 방식으로나 쉽게 좀 한 번에 갈 수는 없었고, 이제 그 와중에 제가 하는 뭐 특히나 AR, VR이나 뭐 게임 같은 이쪽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신규 비즈니스 영역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걸 뭐 사실 어디 회사도 얘를 가지고서 이미 큰 돈을 벌었거나 아주 대성공을 한 사례는
뭐 전 세계에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이 비즈니스가 미래에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하기는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근데 다만 그 시기가 딱 도래할 때까지 이거를 어느 정도의 의지와 신념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이라는 게 아무리 그 시스템이 좋고 뭐 기술이 좋고 해도 결국은 그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만들어 가느냐가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까지 가는 데는 이제 국내 시장은 좀 작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와 기술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신념도 있었고 또 저희 구성원들도 좀 확신이 있어서 이걸 시장에 좀 글로벌 많은 유저들이 써보고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동남아부터 한번 나가보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다 아직도 이제 여전히 주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가 여기서는 어떻게든 뭐 대한민국의 SK텔레콤은 굉장히 큰 회사지만 또 밖에 나가면은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뭐 어차피 저희가 바라보는 길은 그 단순히 그냥 한국 사람만 즐기는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 컨텐츠를 좋아해주는 글로벌 어디 있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고객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존의 사업을 하시던 분들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은 이 분야가 아직 성공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길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이런 내부 공방도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뭐 안개 속을 처음 가는 사람은 그 안에 깔려 있을 것 같은 엄청난 가시밭길이 두렵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거기에 사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한번 해보고 그 길이 진짜 험난한 길인지 아닌지 같이 한번 용기를 내서 가보자. 그런 얘기를 저는 구성원들하고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같이 고민을 해서 헤쳐나갑니다. 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뭐 의사결정을 하거나 구성원들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도 제가 과거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때 그 시행착오를 거쳤을 때랑 거치지 않았을 때랑 다음에 결과물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저는 체험적으로 너무 많이 했고 그 경험을 미리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한 번 겪었던 근육이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일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겨서 일을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그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실패를 독려하고 그런 실패를 또 공유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조직 안에서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템이라고 대기업들은 이제 많이 하는 그 문화인데요. 저희가 무슨 일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실패한 사례를 질책을 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다음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겪은 실패를 똑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안하게 공유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이 공유하는 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 구성원이 다 같이 모이는 싱크업 자리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일을 공유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 내가 그 일을 실제로 실패하지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실패한 효과를 얻게 되고 또 그 일을 비슷하게 겪었을 때 내가 그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엄청 탄탄한 기반이 생기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구성원들끼리 신뢰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 장려하고 소통 많이 하고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구성원들과 또 리더들과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신뢰와 믿음, 용기 이런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조직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을 하는 구성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장벽이 있죠.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나쁜 부분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고 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지 않았던 디지털 기술들을 어쩔 수 없이 쓰다 보니 이제는 너도 나도 다 쓰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에 대한 좀 두려움 같은 거를 낮추고 내가 한번 해보면 사실 아까 그 안개 속을 거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디지털 기술조차도 내가 그걸 써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술들이 사람들이 또 일상으로 받아들였을 때 저희가 기존에 그냥 반복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많이 없앨 수가 있고 내가 그냥 툴을 썼을 때 기존에 했던 많은 수동적인 일들이 다 축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조금 더 고도화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서 높은 기술이 또 다시 일반화되고 또 높은 기술이 일반화되고 해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의 수용도가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디지털 시스템을 쓰게 되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진 만큼 퀄리티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느냐가 그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대기업 안에서 있지만 실제로 저희 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대기업 안에 어떤 본부로서 그 본부 안에서의 책임과 권한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방식도 기존에 했던 하이어러키컬한 방식이 아니라 좀 약간 펑셔널하게 매트릭스로 또 조직별로 전문성과 협력 정보 교류 이런 거를 활발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안에 스타트업 같은 문화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활발한 소통, 더 활발한 협업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대부분의 정보를 대부분 다 공유하고요. 옆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항상 알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서 매우 협력 구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환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성원들이 그 일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기에는 공감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거의 한 1년 정도를 매주 전체가 다 같이 현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매주 1시간씩 항상 싱크업 미팅을 하고요. 그럼 싱크업 하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짧게는 30분 언더로도 이렇게 시간을 무조건 잡아서 그땐 다 들어와서 저희가 일주일간의 현황, 사업 현황이라든지 진행하는 현황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공감대를 끌어올려서 항상 같은 마인드로 일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좀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실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저희는 이제 약간 제가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빠르게 실패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전략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많이 체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으면은 그냥 실패를 은폐하기보다는 그걸 가져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거를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그걸 가져왔을 때 그러면은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러면 다음으로 어떻게 갈까? 이런 거를 항상 같이 논의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이런 문화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문제 있으면은 일단은 난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가져와요. 근데 사람이 모이면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해결책을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서 친구가 실패했던 사례를 그거 내가 겪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문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보가 어느 정도는 굉장히 투명하게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정보를 오픈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내가 혼날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물론 저도 많이 혼냅니다만 그 정도의 서로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기업 안에서의 스타트업 같은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퀄리티를 이제 안 써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기술이 좋은지 이런 거를 정량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기존에 저희가 매뉴얼 작업을 했을 때랑 아닐 때랑 그걸 비교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좀 실패했던 경험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었던 게 이 점프 스튜디오를 오픈하는데 가장 큰 저한테는 경험이자 근육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나고 보면 그 과정 자체는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걸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설득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신 내부 임원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라는 메시지를 또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리스크를 테이킹 할 수 있는 문화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2011년부터 원가 절감 활동을 해서 2015년까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원가 측면에서 한 15% 정도, 그 4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한계점에 봉착하는 일이 뭐냐면, 기존의 원가 절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노하우의 숙련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생산 현장에 접목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각 개인의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점프업 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업무 역량이나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에 편차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기반한 생산 체계가 확립이 되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물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은 공장이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쪽 방면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워낙 약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방향을 못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매년 그 외국의 공장 CEO들 만나러 방문을 하고 미팅도 하고 하는데, 유럽 회사 저희보다 규모도 조금 더 크고 한쪽 가서 실제로 공장을 견학을 해보고 그분들하고 문의를 해도 실제로 공장의 전면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선례도 없고,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전혀 이쪽에는 관심을 아직 안 가진 상황이어서, 일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회사이고 선제적으로 이런 운영 경험이 있는 회사의 사례나 기술을 그대로 일단 접목을 시켜보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쌓아놓은 노하우,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을 배경으로 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다른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다시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례가 없으니까 방향을 못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초반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공정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실제
그 스마트 팩토리 추진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행착오를 지금은 많이 시정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온트랙 제대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S&OP 시스템을 일단 S&OP를 본격적으로 작동을 했고요. S&OP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판매와 생산과 재고 관리가 최근에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동안의 추세 분석을 통해서 적절하게 품목별 생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판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을 통해서 재고 관리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7년부터 작동이 돼서 지금은 완전히 그건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년부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이 돼서 18년 가을부터 스마트 팩토리가 하나 공장에 일단 시범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금년에 아산 공장에 확대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해외 공장에 확대 적용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비즈니스도 역시 같은, 거의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준비를 하고 시스템을 깔기 시작해서 작년 초, 그것도 18년 말인가요? 19년 초인가? 그때부터 그 스마트 비즈니스 시스템 운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비즈니스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판매 성향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가해서 그 각 품목, 약 우리가 생산하는 메인 아이템이 PB하고 MDF, 근데 그쪽에 한 120개 가까운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이 갖는 품목별 수익성, 그 다음에 고객의 수요와 비추어서 어떤 판매 전략이 가장 수익성이 좋고 회사 운영면에서 베스트인가, 그런 제품의 구성이 가능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영업에 던져주면 영업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판매 계획을 짜는 방식으로 진행이 지금 현재는 되고 있고, 상당히 그것이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 아주 안정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그 스마트 팩토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짧게는 뭐 5년, 10년 되신 분도 있지만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동화가 상당히 차별화된 원가 전략을 구사해서 수익성도 굉장히 높게 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별 애로도 없고 경쟁력 면에서도 밀리지도 않는데 왜 이것을 표준화한다라고 하고 디지털화한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컴플레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가지 우려는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혹시 본인들 사람들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표명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술직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저희가 그 지향하는 바는 결코 사람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차별화된 사람별로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업무를 표준화하고,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조금은 더 고도화된 업무 향상을 하는데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준다라는 취지여서, 이런 취지라든지 운영할 경우에 달라지는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 경쟁력 면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 설명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이해도가 높아져 있고요. 그런 시행착오 내지 그분들의 저항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실수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 것을 조금은 그대로 접목해서 이식하는 과정으로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산 공장은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기 전에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 그 다음에 그분들이 기대하는 바를 굉장히 폭넓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지금 새롭게 지금 확대 적용되는 아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히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디지털화되면은 우리 공장이 얼마나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가질까라고 하는 기대를 더 갖고 있다. 그래서 초반에 저항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저항을 극복하고 오히려 지금은 직원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단계로 넘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뒤학습이 필요하지요. 시스템이 깔리면은 본인들이 일하고 작동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데이터는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작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 화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교육 내지 학습을 상당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학습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이해도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로 좀 나누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에서는 조금 더 밀도 있는 교육을 해서 지금은 크게 큰 차별성 없이 전부 다 회사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국내에도 이제 그 유행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인 그 재택근무는 하진 않았지만 상당한 인력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미리 작년부터 오피스 365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래 회의를 한다면 보통 동일한 공간에 모여서 동일한 자료를 놓고 회의를 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원격지, 이격지에 있어도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가능하고 자료를 즉각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내지는 운영 체계가 도입이 되면서 그것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재택근무하면 당연히 직원들이 상당히 이 장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로스라든지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고 그 업무 공백도 없이 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운영이란 작동 방법이나 분석이 복잡해지면 활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명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반응 내지 분석이 이루어지는 게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작동 방법이나 운영 방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표라든지 화면이 보여주는 상징성이나 의미도 역시 가장 이해하기 쉽게 구성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2015년이면 2015년 7월에 2016년 원가 절감 아이템을 가져와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머리로 그동안 짜내가지고 원가 절감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일단 점점 그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절감의 아이디어가 개인이라든지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의존하는 성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가장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를 그냥 전 공정에 적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건 베이스로 놓고 기왕의 역량이 좋고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별 신경이 안 써도 기본적으로 돌아가니까 조금 더 고도화되고 효율성 높은 아이디어를 더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 스마트 팩토리에 가장 먼저 적용된 그쪽은 지금 내년도에 그 원가 절감이 전체 제조 원가에서 한 7, 8% 나는 원가 절감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공장을 비교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이미 적용된 공장, 그 다음에 그 옆에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되지 않은 공장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젝트를. 근데 역시 스마트 팩토리 적용된 공장에 훨씬 성과가 지금 이번 달도 훨씬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결되는 것은 금년 말로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는데 한 공장 제조 원가가 근데 거기서 그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아마 한 30억 정도가 내려오니까요. 옆에 공장도 똑같은 걸 하면은 한 두 개 합치면 한 60억 효과가 나야 되는데 현재는 이 공장은 거기에 근접한 성과가 나고 있는데 이쪽은 요거의 한 3분의 1밖에 아직은 안 나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유사한 프로젝트가 지금 공장별로 각 공장별로 지금 진행이 돼서 전체 제조원가 측면에서는 한 4%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2022년부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아시는 것처럼 시장의 판매 가격하고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10개를 팔아도 작년 가격이 100원인 매출과 100원이 뭐 120원이 될 수도 있고 90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불행하게도 전반적인 수요가 약세이면서 가격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고, 저 영업 물어보셨는데, 종래는 영업에서 그 판매 방식이 물량 소화에 바빴습니다. 일단은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없이 영업 직원들이, 왜냐하면 영업 직원들은 매달 소화해야 되는 물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파는 게 제일 과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래처가 저희가 보드 같은 경우 180개가 있습니다. 180개 업체를 지역별로, 품목별로, 그다음에 수익성별로 다 분석을 해서 어떤 업체의 우선순위로 어떤 품목을 파는 게 유리한지 분석이 돼 있어서 그것이 영업 전략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회사, 제가 거기에는 그쪽 회장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이쪽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화 하는 계획은 특별히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공장의 전 생산 공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생산 공정 중에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제한적인 공정에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전 공정에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운영면이나 표준화 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앞서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정말로 성공하려면 회장님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되고, 저나 경영자,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이 굉장히 이것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의 성패의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저희가 기대한 성과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브레이브 뉴 워크 온라인 포럼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포브스 코리아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고민과 함께하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 뉴 워크는 연중 캠페인으로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포브스 코리아에 여러분의 스토리를 들려주십시오. 행복하고 멋진 11월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